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후에는 폭격기와 전투기 12대를 띄워서 황해도 일대에서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례적인 대남 시위성 비행에 공군도 곧바로 군용기 30여 대가 출격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2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강력한 규탄과 또 엄정 대응의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정부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보훈부 승격 그리고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여야 이견이 크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가부 폐지입니다. 여가부는 그동안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본인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폐지까지 해야 하냐는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당장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 발표대로 여가부 폐지가 될지도 의문인데 정부 여당이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가 내일 저녁 LG와의 경기를 끝으로 22년에 걸친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마감합니다. 목표로 했던 롯데자이언츠의 우승은 끝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은퇴 시즌까지 정말 뛰어난 개인 기록을 기록하면서 오죽하면 개인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은퇴를 미루라는 팬들의 항의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22년 동안 훌륭한 선수로서 보여줬던 만큼 은퇴 이후에도 한국 야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금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두 번째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는 일단 힘을 받게 됐고요. 당도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지난번과 달라진 이유는 뭔지 또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법원 판결문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죠.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 의결과 그리고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에 대해서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 당헌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봉 위원님, 일단 완전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주호영 그렇죠. 지난번 8월 달에 하고 판사는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같은 판사가 이제 결론을 달리 내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냐 이제 그렇죠.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 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비상 상황이라는 걸 당원 당규에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 비상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 결론도 뒤집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일단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역시 법적 리스크를 벗고 정상 출항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당내 분란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사실 앞으로 뭐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당 차원에서 이런 뭐 추가 법적 대응이라든지 이런 추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요. 그때 가서. 자, 일단 뭐 좋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더 외롭고 고립될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게 감사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왔다라면서 소감을 밝혔고 그리고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인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더 외롭고 고독한 길이 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약간 힘이 빠지게 생겼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가처분이 또 인용됐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는데 게다가 어제 이제 밤에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의결했지 예. 않습니까? 사실상 다음 총선 출마까지도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당내에서 좀 고립무원 상황인데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평소에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뭐 이대로 물러설 것 같진 않아요. 네. 당장 어제 윤리위 그 징계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뭐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 이전에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할지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네. 어떤 대응을 할지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당분간은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처분이 기각, 또 하나는 각하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없다 그랬고 그리고 추가적인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총선 공천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지만 네. 본인은 그거보다도 이제 전당대회를 통한 재개 그런 걸 내심 노렸는데 네. 전당대회는 당연히 물 건너간 거고 네. 그렇다면 정중동 행보에서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고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그랬을 때는 간접적인 네. 어떤 지원, 차기 당권 주자나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하면서 본인이 보수 정당의 혁신을 주장하면서 하고 싶은 바가 많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현이 하나도 된 게 없고 앞으로 연말쯤 내고일 저서를 통해서 본인 생각을 구체할 것이지만 그것은 저서를 통해서 구체하는 것과 실제 당내에서 실현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 할 시절에 늘어난 2030 세대, 40 세대의 책임 당원 숫자가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전당대회 지원과 당내 개혁을 정중동 행보 속에서 조용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당장은 무리수를 던지지 않고 정중동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도 이제 안정권에 좀 접어들면서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정주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윤리위도 열렸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가 더 내려졌습니다. 지난번 6개월에 더해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가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윤리위의 회의 결과가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요.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른 것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을 한 것이 명백히 인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이 민주적인 절차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구자람 변호사님, 어제 이양희 위원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2차 징계는 사유 자체가 명백했거든요. 얼마 전에 뭐 수해 지역에서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가지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던 그렇죠. 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서원 의원. 그렇죠. 징계가 나오는 그 사유 자체도 있었고 보통 이제 징계의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다과 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사유는 명확히 확인됐고 종전 처분보다 이제 중하게 나와야 되는 게 당원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6개월보다 셀렘이 1년 나오는 거는 사실 징계 양정도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크니까 이 기간 자체도 굉장히 좀 애매한 거다, 절묘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타격 자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한 가지 이준석 대표에게 안타까운 거는 외롭고 고독한 길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 길을 자기를 그 길로 몰아넣은 게 본인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저번에 그 1차 가처분 나왔을 때도 제가 이거 기존 법리에서 이탈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좀 이제 한 곳이 올라가면 바뀔 거고 아마 이번에 새로 걸려 있는 것들은 종전 판례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판결이 종전 판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가처분도 지금 상급심 올라가면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명분마저도 완전히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때 그 상황 자체를 정치의 실종이다라고 평가하는 내용들도 많았는데 네. 한번 굉장히 좀 이례적이나마 유리한 곳이 점했을 때 타협을 위해서 플러스 정치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센 발언 내놓고 더 해당 행위에 해당할 법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기에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준석 대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또 저는 법조인이니까 법원 판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거는 1차 가처분이 분명히 법원은 법리나 당원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네. 그 해석을 살짝 넘어섰다라고 평가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런 조금 무리되는 결정을 했을 때 당사자에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마치 그 이후에 계속 이길 것 마냥 좀 착각을 해서 오판을 해서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돼. 막 이런 얘기해가면서 양두구육이나 신군부나 그 이후에 쏟아졌던 것이고 3차, 4차, 5차 가처분도 1차처럼 되려니 하고도 이제 제기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룰대로 갔었어야지 이 갈등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본인에게도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상대장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윤리 결정이 좀 잘 이해되지 않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윤리가 최근에 이제 채용비리 관련해서 KT 채용비리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된 것까지 징계를 했는데 네. 거기에 3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수해 지역에 가서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당원 그 징계는 사실은 어떤 누군가를 구성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문제거나 그리고 자신의 당대표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두고 1년의 당원권 징계를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과하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되려 윤리위가 윤심에 의해서 뭔가 이 정도를 좀 조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되려 스스로 자초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징계는 저는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권성동 의원도 징계위에 윤리위에 상정이 됐었습니다. 엄중 경고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들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연찬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몰래 술 마셨다가 걸려서 이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강한 주의를 줬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한 주의라는 징계는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에요. 네. 징계를 안 한 결정을 한 거죠. 다만 징계를 안 한다고 하면 징계위까지 회부해놓고 아무 결정을 안 했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두상으로 엄중주의라는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의 징계가 아닌 이제 그런 어떤 멘트를 한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형평성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와 또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가 전혀 이제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올라가는 바람에 결국에 이준석은 이준석 찍어내기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이는 반면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저걸로 인해서 비판을 많이 썼어요. 물론 공식 행사에 술을 반입한 건 아니었고 네. 기자들이 이제 뒤풀이하는 장소에 가서 또 권하고 하니까 술 한잔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 분위기로는 어쨌든 금주령이 내려질 만큼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의를 기울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원내대표가 그런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두상의 주의에 그친 거는 일각에서 보기에는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고 저는 어제 윤리위 징계 자체는 애초부터 추진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말뿐인 거고 그리고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뭐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이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과거에 공천 떨어지면 가처분하고 이런 적 많았어요. 그런다 그래 징계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징계 그 사유의 우선순위를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신군분이 양두구육이니 이런 걸로 징계하겠다는 예상이 일반적이었는데 가처분이 가처분이 이제 기각되고 나니까 만약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가처분 낸 게 징계 1순위였으면은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스스로도 좀 무색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가처분 결과를 보고 나서 징계 사유의 우선순위를 살짝 바꾼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민 어떠세요? 근데
권성동 의원한테 이제 뭐 결국 징계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충분히 그 본인의 소명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연찬회에서 음주를 한 거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일부 기자들의 문제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안 가려고 했는데 자꾸 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거기 와서 뭐 노래 불러라 자꾸 시켜놓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기자가 기사 쓴 거 아닙니까? 그 한번 정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럼에도 권성동 의원이라는 정치인이 그 자리에 끝까지 가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언론과 정치인 간의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건 그렇게 비판받을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는 사실은 적어도 징계위에 올렸으면 저는 이번에는 뭐 그냥 징계를 연장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저는 결단을 내렸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서 그럼 국민의힘의 앞으로 상황은 달라진 게 뭐 있어요? 탈당 권유나 제명까지 갔었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하여튼 완벽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갈등을 여기서 종결지은 것이 아니고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달라질 게 뭐 있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한다.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변수가 되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간에 뭔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갈등을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에 여전히 정치적 부담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좀 어차피 윤리위원회라는 거는 네. 정치적 판단하는 기관이거든요. 이게 뭐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더 정치적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추가적으로 어떤 입장이나 또 행보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대응을 할 겁니다.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시죠. 이번에는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이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공세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물론 공세가 있긴 했습니다만 과거처럼 그렇게 서로 날을 세우고 호통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지적하는 모습도 엿보였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거 모습과 비교해가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을 드린 거예요. 들어보세요. 질의를 하니까 답을 드린 거예요. 그럴 줄도 아세요, 저. 근데 이번에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이제 좀 관심이 당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를 좀 이렇게 하시는 들어가 거니까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예.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 거예요. 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수 같아요. 거기가 굉장히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아까는 국회가 알았습니다.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더니 부천 카툰 그 고등학생 증오와 혐오의 정서를 퍼져있어서 내가 심사위원이면 상을 안 준다 했는데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대단히 좋지 않은 정서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 안 그럴래요? 맞아요. 저는 증오의 정서 없다고 저기 방송 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적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제가 다른 방송 들었나 보네요. 자, 자, 이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이제 설전을 조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민주당에서 그동안 한 장관을 때리고 호통치고 뭐라고 할수록 몸집이 키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략을 좀 바꾼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과의 대화는
조금 차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전략은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바뀐 건 맞는데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팽팽한 부드러운 긴장감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한 장관이 한마디도 안 지지 않습니까? 안 지고 박범계 장관도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눈빛은 부드럽게 그렇습니다.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드러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장관의 대응이 네. 굉장히 여전히 박범계 장관에 대한 태도가 지적이 합리적이진 않다 그런 걸 계속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전략은 안 바뀌었죠. 저는 전술적 변화라고 봐요. 전술적 변화. 무슨 얘기냐면 전략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떤 식으로든 제압을 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는 명백해 보여요. 지금도. 네, 네. 그러나 이제 제압을 하는 방법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호통 또는 뭐 이제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고 뭐 이랬는데 거기서 별 소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뭐 그렇게 뭐 많은 그 득점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네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전술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권정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진짜 뭐 전술 회의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변화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이제 어떤 다른 정보에 의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단정짓고 질의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국민들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설득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뭐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듣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한 게 좀 그 초기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서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하셨던 좀 무리스러운 일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여전히 좀 무리스러운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의원들과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날선 공방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마냥 좋았던 건 아닙니다. 영상 좀 더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조지빈 등에 대해서 현금 1억 800만 원을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얼마나 추징했을까요? 장관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의원님, 이런 정도 질문을 하시면서 사전에 답을 안 주시면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진짜 왜 간 거야 미국에?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더 한번 해봤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영어를 잘하시는 장관님이야 구글링해서 금방 보겠지만 우리는 위원님. 그거 액세스하는데 위원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한국말 자료입니다. 한국말로 된 자료. 예. 무안을 좀 준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좀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돼요. 앞에 권인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네. 그런 건 사전에 질문을 주셔야지 제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건 구글링 해가지고 다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누가 국정감사에 질문지를 사전에 줍니까? 그거 옛날에 어떻게 보면 약속 때려나던 시절에 얘기고요. 저도 국정감사를 해봤지만 어쨌든 장관이 그 석상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뒤에 이제 참모들이 배석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즉시 쪽지가 날라오고 그렇죠. 답변을 예. 하고 아니면 제가 요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왜 질문지를 안 주세요? 이건 정말 옛날 옛적 그 국정감사 하던 모습인데 그걸 의원들한테 요구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맥락이 있는 게 지금 그 액수를 궁금해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액수가 들거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이런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기 위해서 그 액수를 하는 거면 사실 질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뭘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취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뭐 지로기마 아세요? 이렇게 지금 질문들이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무슨 상식 테스트 하듯이 중간에 꼭 그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질문을 얻고자 하는 게 질의의 핵심이 아닌 거를 포함시켜가지고 상식 테스트 하듯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럴 때 그 사건 법정형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걸 다 외우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그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내용이 아니라 거쳐가는 거면은 사전에 이런 걸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핵심적인 결론에 대해서까지도 뭐 미리 알려달라 이 취지가 아니라 질문에 녹여 넣을 수 있는 건 상식 테스트 하듯이 하고 마치 그게 답변 못했다. 뭐 인터넷에서도 그것만 잘라가지고 뭐 한 방 먹였네 어쩌네 막 이러는데 핵심이 아닌 내용은 그렇게 부각시켜서 할 질문 자체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실 구체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그와 관련된 어떤 정도나 금액이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질의도 방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본 질의도 사실은 정말로 그 금액이 궁금했다기보다 한동훈 장관의 머릿속에 우선순위에 이 문제, 그러니까 박사방 문제라든지 이 N번방 문제가 들어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읽고 그렇게 대답했으면 됐는데 사전 질의 안 주셨으니까 제가 뭘 답합니까? 라고 사실은 비아냥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장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 자체가 차단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국감을 저도 한동훈 장관의 국감이라서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기사도 보고 했지만 일부 지적처럼 한동훈 장관이 답변 태도에 있어서 조금 더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니까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국감을 보면서 모든 것이 법무부 국감이면은 정책에 대한 국감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져야 되는데 목적이 잘못됐어요. 민주당의 국감은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 아니라 여전히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보는 듯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사람에 대한 타켓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냐. 과거에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이 과거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럼 그 얘기를 결부지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니 여전히 이거는 국감이 아니라 한동훈 부드럽게 변했지만 한동훈 몰아세우기, 한동훈에 대한 인물에 대한 국감.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저는 민주당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어제 이탄희 의원이 그 디지털 성범죄 TF에서 권고한 그런 입법 사안들에 대해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했는데 몇 차례 거듭해서 반복해서 질의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그것도 결론은 질의서를 좀 주시지 이렇게 끝냈더라고요. 그건 명백한 정책적 질의잖아요. 근데 저 한동훈 장관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유리한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이렇게 좀 무한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데 반해서 어제 이탄희 의원 질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실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태도를 바꿔가지고 질의서를 안 줬다. 그거 온당한 태도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도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서 지금 먼지털이식 수사라든가 짜맞추기 수사, 강압 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선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성남 FC 후원금 비리 사건의 구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법률가로서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그 박 전 대통령 사건도 제가 관여한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당시에 기업들의 현안이 있었다라면 그 현안과 이 후원금 사이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자 뇌물 사건 같은 경우 처음 있는 사건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축적돼 있습니다. 검찰이 명확하게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탄압이다, 뭐 국민의힘부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민주당 내 경선 때 벌어졌고 그때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사건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좀 오래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 중에는 물론 국민의힘 고발로 이루어진 사건도 있고요. 있지만, 그다음에 네. 이제 과거에 보면 성남 FC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른정당 고발 뭐 이런 걸로 시작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 내부 경선 이게 네, 이제 네. 대장동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언론 보도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수사가 뭐 지지부진하든가 제대로 규명이 안 돼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그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는 이런 것들이 다 전부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물론 공방은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이 이 네. 국민들한테 그 많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뭐 국민의힘의 고발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 때 뭐 특별히 그 뭘 털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적 공감은 좀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뭐 캐비넷을 열어서 어떤 문건을 꺼내서 들추기 수사를 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다 모르지만 성남 F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박은정 검사가 언론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도 경찰이 일단 수사 의견을 불송치,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작년 9월에 줬고 그걸 가지고 그 이제 주임 검사, 차장 검사, 지청장이 이거는 수사 종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수원지검에 넘기려고 하다가 갑자기 차장검사가 이걸 깨고 뛰쳐나갔다고 일단은 박은정 검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게 합의가 잘 안 됐고 그리고 네. 그 차장 검사는 수사를 더 하고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걸 박은정 지청장이 막았다는 내용이 그렇죠. 그게 팩트가 이제 아닌가요? 종전에 있었던 언론의 보도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는 박은정 지청장의 맞아요, 주장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그분의 주장이어서 그것이 현재 단계에서 사실관계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사실 검찰 내에서도 이 사건은 종결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다시 2월부터 다시 이제 보안 수사 요청이 됐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사안을 두고 이게 꼭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되게 그냥 합리적 수사 아니면 뭐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라고 보기도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뭔가를 확보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죠. 예. 무슨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네. 경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았는데 네. 법정에서 아마 치열하게 그에 대한 공방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개인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당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법무부 정사 8층에 직원 휴게실이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장관님 취임 이전에 이 공간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일종의 헬스장 같이 돼 있는데 불필요한 공간이고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인 직원들이 헬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직원 휴게실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장관님은 박범계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박 장관님 사용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즉각 페이스북에다가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직원 휴게소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썼는데 또 가로 넣고는 체력 단련까지 싹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여직원 휴게소였습니까? 아니면 체력 단련실이었습니까? 직원들이 그 존재를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공지가 아예 안 됐습니까? 예. 추미애 전 장관은 유휴 공간을 법무부가 활용하기로 행안부와 협의 완료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다음 볼까요? 당시 행안부에서 굉장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추 전 장관의 해명 SNS에 남겼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장기 유휴 공간에 여직원 휴게소 괄호 열고 체력 단련 괄호 닫고를 설치했다. 그리고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적인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시설 운영이 불가해서 개관하지 못하고 퇴임을 하였으며 추 장관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장관 측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54제곱미터의 공간에 트레드밀 2대를 설치한 것만 봐도,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2대 설치한 것만 봐도 장관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혼자 쓸 거였으면 한 대만 설치했지 2대를 설치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이다,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 장관 전용 체력 단련실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의혹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사안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추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건 팩트잖아요. 네. 그리고 만들어진 시점이 2020년 11월이거든요. 네. 이미 코로나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지시했는데 갑자기 그때 설치했는데 코로나가 퍼져서 개관 못한 것처럼 해명하는 건 사실 팩트랑 달라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동부구치소에 700명 이상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법무부가 난리가 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이 터지면서 법무부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11월 이후부터 굉장히 바쁘다가 그 다음에 1월에 한 석 달 요 정도 만에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개인용으로 만들고서 일이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사퇴하니까 이제 한 번도 사용 안 한 팩트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설치에 대한 의심은 해볼 법하다. 왜냐하면은 법무부에는 지하에 체력 단련실이 이미 있거든요. 네. 3군데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위치가 어디냐면 7층의 장관실 바로 위에 8층이에요. 어떤 직원이 장관 머리에서 층간소음 나는데 쿵쾅거리면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으며 그 바로 옆에는 국무회의실이라 그러거든요. 직원용으로 설치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직원한테 공지도 안 돼 있잖아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설치했는지 설치 지시는 본인이 하셨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쓰고 안 썼다라는 걸로 해명되는 게 아니니까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었는지 코로나 이미 퍼져 있었는데 그때 왜 지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해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 또 한동훈 장관의 출마 계획을 묻는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권한쟁의 심판에서 모두 진술을 하신 바가 있으시죠? 예.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문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고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연설문으로 보였습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가 공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는 다 공인합니다. 지금 권력의 서열 3위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떤 분은 2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빼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생각은 지금은 없어 보이는데 거듭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마지막 답변 마지막이 의미심장하네요. 지금 현재 그런 현재는, 생각은 없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예. 근데 꼭 저 답변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네.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미 상당 부분 전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보수층 여권 내에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물론 이제 현 정부의 장관이기 때문에 현 정부하고 갈등을 빚거나 이럴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현 정부를 방어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어떤 정치적 기대나 혹은 인기나 이런 것이 유지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어쨌든 종합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봤을 때 네. 저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향후에 예상이 된다. 물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한테 출마할 거냐 물으면 안 한다고 하죠. 할 거라고 얘기하는 국무위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 단어가 네.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지금 현재 현재. 그렇죠?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는 본인이 지금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은 나중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뒤집는다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2022년 10월 달에는 그렇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에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대통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보면 저희 이제 조금 더 정무적 감각을 발휘했다면 아마 지금 현재는 이런 말 빼고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 시점에는 할 생각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쯤 뒤에는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굳이 지금이나 현재는이나 하는 단어를 넣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조금은 의지가 있다고 있다.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그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약간 네. 법조인으로서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을 했을 때 나중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도 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뼛속까지 법조인이니까 나중에라도 그게 혹시 거짓말이나 틀린 말이 될까봐 그런 언어 습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단서를 됩니다. 조금 예, 주는 거군요. 저희는 항상 그렇고 되게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렇죠. 지적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죠. 정치인들은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저희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도 어제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이게 쉽게 절단이 되어지고 쉽게 도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단이 그렇게 쉬운 구도는 아닙니다.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 이게 더 보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스트랩의 내장재를 7겹이거든요 지금. 근데 15겹으로 늘리고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아예 해서 그런 욕구 자체를 조금 줄이는 해외 연구에 따르면 그런 넛지가 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고위험자 김근식 같은 사람이 나가게 되면 연말부터 이거를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이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홍이라는 우리 저 문화예술인 아시죠? 그 개그맨 박수홍 씨. 이웃사촌보다도 못한 형제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는데 친족 상대례 중에 이제 아버지와 같은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에 이제 형면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제 자매인 경우에 그것을 뭐 소위 친고죄로 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 그 프로를 좀 보고 해서 관심은 좀 있는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사실 형제간의 다툼이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최근 박수홍 씨 관련된 사건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어떤 폭행도 있었고, 근데 이제 형에 대한 잘못을 아버지가 이제 떠안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과 박범계 의원이 이제 질의를 서로 주고받은 건데, 여기서도 약간 좀 서로 주고받는 게 좀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 내용은 잠깐 차치하더라도 네네.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도 괜찮지 않았습니까? 예, 순전히 또 법리에 대한 얘기니까 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법한 얘기라서 법률가끼리 이제 좀 그래도 누그러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친족 상도례라고 하죠, 이게. 그렇죠. 예. 친족 상도례인데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불거져서 그런데 고대 로마법부터 기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굉장히 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회는 분명히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농경 사회나 이럴 때는 가족 하나가 경제 단위였거든요. 네. 그 안에서 말로 주고받고 뭐 이거 너 해라 이렇게 한 거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들어가 가지고 증거 내놔봐라 뭐 계약서 어떻게 썼냐 그런 거 없잖아요. 가족 사이에서는. 그럴 때 법이 가족의 울타리로 들어갔을 때 가족이 깨진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고대 로마법부터 쭉 있던 것이 지금은 사실 가족이 굉장히 핵가족화돼 가지고 이제 따로 사는 경우 1인 가족도 많고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도 다 디지털 증거가 남잖아요. 네, 예전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조사 자체가 그냥 가족 간의 그 원수가 돼 버리는 상황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친족 상도례 조항의 한계까지는 와 있다. 개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저희가 좀 다뤘던 기사인데요. 한동훈 장관 미행 사건 있었죠. 한 장관이 어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제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뭐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스토킹으로 좀 스스로 장관이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셨죠? 예, 제가 누군지 모르고 계속 네. 누가 그 위험하게 차로 뒤로 붙는 예. 거를 여러 번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신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스토 장관도 지금 그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셨다는 거죠?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된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제가 겪은 일하고 진짜 그분들이 겪은 일이 어떻게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닌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소를 당한 그 강모 기자도 어제 국회에 와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게 항의를 했는데요. 과연 정당한 취재 활동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기자들이 보도하는 양식이나 취재하는 양식이 공식적인 취재가 있고 자명 취재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소위 정치권이나 우리 장관들 취재할 때 뻗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입장을 묻거나 그러한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미행이죠. 그것도 기간이 한 달 동안 따라다니고 했다는 것은 명백히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넘어선 스토킹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경찰도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 거기에 법에 있는 것처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장치에 의한 접근 금지 이런 걸 명백히 내렸다는 것은 스토킹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그 더 탐사라는 쪽에서 강진구 발행인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한 주장은 이미 주장을 잃었다. 합리성을 잃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사위 국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국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농해수위 국감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철현 의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서해에서 그 피살당한 이대준 씨와 관련해서 아주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해수부 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국민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종 2년 만에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해수부장을 시행해서 국민들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해수부장 선정 대상자가 되려면은 해수부 공무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대준 씨와 관련돼서 객관적 사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우리 남북 경계선을 넘어서 북측 해역에서 부유물이 의자한 채 발견돼서 북한군에서 피격 사망됐다. 이런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다는 고 이대준 씨가 해양수산부 직원이었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양수산부 장을 치르고 우리 직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은 판단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고인이 실족사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실종 경위가 미확인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실족사된 증거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 실족사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일탈했다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걸 해수부장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고의로 이탈했으면 여러 가지 정황이 의할 것 같으면은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이탈이 분명한 겁니다. 마치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딴 데서 땀 뻘쩍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실족사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고의로 이탈했다는 증거도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철현 의원은 마치 고의로 이탈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뻘짓거리라는 단어를 또 썼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런 얘기까지 하게끔 말을 길게 하면서 실수까지 저지른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진상규명이 새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중에 그 대상자를 해수부장을 치렀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북한군에 의해 한국 국민이 사살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진상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뻘짓거리라는 표현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이 사건을 제대로 진상 규명해야 아마 제대로 된 명예 회복도 할 수 있을 테고 앞으로 재발 방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저런 표현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모욕을 넘은 망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말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는 건지 진짜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급기야 사망하고 없는 사람한테 뻘짓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까지 지금 외부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진짜 궁금하고요. 면책특권은 뒤에 숨어서 지금 막말을 막 하고 있거든요. 국민 앞에. 진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유족들도 저렇게 얘기를 할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뭐 표현들이 적절하진 않았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사과가 예를 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예를 듣고 거기에 쓴 표현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공감한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자 그냥 이탈했다. 본인은 이탈했다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이탈한 증거도 명확하게 없고 실족사했다는 증거도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쳐놓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해수부장으로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제 질문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주철에는 어느 한쪽으로 본인이 근거도 없이 단정해놓고서 지금 자꾸 추궁하듯이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게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서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북한군에 의해서 숨진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물음표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결과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사살이 됐다면 뭐 해수부장으로 치러주는 거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일단 주철현 의원은 빨리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예를 들어서 빗대서 얘기하더라도 이게 이제 유족들이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있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런 부적절한 언사를 한 건 오히려 주철현 의원이 저 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바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퇴색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이제 저렇게 해수부장 치를 때는 공무상의 순직일 경우에 저런 장을 치르는데 이게 이제 논란의 영역이잖아요. 이탈이냐 아니면 뭐 실족이냐.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 여러 각도에서 지금 입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수부의 이런 판단이 도의적 차원에서 인간적 차원에서 또 저기 해수부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공무상 순직으로 볼 수 있냐 이거를 근데 이런 논란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진상규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나 그런 그 질의를 하더라도 저런 표현을 써가지고 유족들 한 번 더 이렇게 좀 2차 가해야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사과 입장이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기다려 보면은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입장은 주철현 의원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 뻘짓거리처럼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마 유족들은 화가 날 텐데 지난 6월이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게 월북인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고 같은 달 서른 의원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유족들이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난 유족들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죠.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아니 주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요, 당신? 이래지 씨. 신영.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주세요. 의원님 지금 감사원의 번영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어떻게 이거 정치 탄압이요? 당신들 국가 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이거 진짜 유족들한테 2차 가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 저희들이 소송해서 저희들 이겼잖아요. 모든 가족 투명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소하고 대통령 기록물 묻고 한 가정이 파티를 보내다가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30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해 사건 유족 되시는 분이 오셔서 이 피켓도 뺐고 지금 뭐 더 10여 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민주당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일단 계속 이 논란이 되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충분히 저런 주장할 수 있죠. 지금 이게 그리고 월북이다라고 단정했다가 지금은 실족사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한 발만 물러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족사면 월북이 아니고 월북이면 실족사고 이게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이게 이쪽이 아니면 이쪽이 딱 인정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위가 월북으로 단정했던 게 잘못이므로 진실을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지금 주철현 의원 같이 지금 막 단정을 해가지고 월북을 단정해서 지금 유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말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서 저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지 저건 2차 가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나 주철현 의원 같은 분들이 꼭 월북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왜 그래서 그렇게 하시나 의아한 마음이 들 정도로 왜 저렇게 단정하시나 싶은데 민주당이나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서해 공무원도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될진데 왜 그분의 그 개인적인 명예나 가족의 유족들의 그런 아픔이나 눈물에 대해서 이게 좀 뒷전으로 생각하시는 반응을 보이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물론 민주당 의원이 이 사건을 두고 별일 아니다, 뭐 뻘짓거리 이런 표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결론이 사실 아무런 근거 없이 내려졌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까지 포함된 상태로 네네. 특수정보를 받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이지 마치 그냥 이게 월북이었다라고 의도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라고 보기엔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 역시도 그 SI 정보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잘 안 나오고 유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유족을 위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족들이 원하는 바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납득이 돼야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는 건데 거기에 정말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이 있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진상 규명에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를 가지고 좀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유족들이 소송 걸어가지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시간 끌다가 항소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로 가서 정보를 못 보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정보가 오픈이 안 됐는데 지금 내가 판단한 거 믿어라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재판이나 모든 사실관계의 평가에 대해서 뭐 우스갯소리를 들자면 뭐 어떤 아이가 장애인인 아버지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럼 아니 이런 폐류나가 이러지만 그 아이가 사실 심청이에요. 이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SI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 공개됐었는지 이제 와서 공개하고 봅시다라고 하는데 그거 묶어놓고서 공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그거 공개해가지고 그럼 우리 다 같이 판단해 봅시다라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방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필요하면 공개하자고 이미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물론 이제 이것이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했을 경우 국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자고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의힘 측에서 받아들여서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고 그것을 열람해서 그때 판단이 정말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 공개가 논란이 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도 과연 대통령 기록물이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대통령 기록물이 작성된 당시에 문재인 정부 그 시기에 과연 정확하게 기록이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모든 국민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국에 의해서 국가라고 우리는 헌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국제적으로 국가라고 인정을 받는 북한이라는 그러한 나라에 의해서 사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국민이 사살된 사건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뭘 했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질인 겁니다. 그때 당시가 문재인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그때 당시에 북한에 끌려가서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 이런 게 전 국민적인 정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서해 공무원 사건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또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 이창관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그 기록물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귀순 의사를 나타냈던 그 어부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온 어민들 그 사람들을 강제 북송시키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수정과 뭐 삭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 일단 과거 어민들이 강제 북송될 때 모습을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온 생각이 있습니까? 자, 저 과정에서 여러 보고서들이 작성이 됐을 텐데 보고서의 내용이 일부 삭제, 수정됐다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화면 보시죠. 수정 전에는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서의 국회 보고용으로 11월 2일 보호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정이 됐답니다. 자필이란 단어가 지워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국정원 합동조사 보고서를 보면 남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수정 전에는 남하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이게 남하라는 표현을 지우고 월선이라는 선을 넘었다라는 것으로 수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그 어민 두 사람이 자진해서 귀순의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일부 지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적어도 그 귀순 어부들이 귀순할 의사가 있었다고 구두로도 얘기했고 나중에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필이라는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남하라는 표현과 월선이라는 표현은 남하는 뭔가 본인 스스로 그 남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렇죠? 월선은 스스로 무슨 행동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잘 모르고 뭐 거기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그런 뜻을 가졌는데 자 저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정의용 실장은 처음부터 11월 2일 저 당시부터 이 사람들을 북송시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는 있는데 그건 뭐 검찰에서 조사 중이니까 조사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이것만 가지고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남하라는 표현, 남쪽을 향했다는 거고 월선은 선을 넘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전자는 강한 귀순 의사를 의미하고 후자는 이제 그걸 지우기 위해서 중립적인 표현을 썼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제 보고서 애초 초안에서 이게 이제 국회 정보위에 보고될 때 어느 정도의 수정이 일어났고 거기서 정말 그런 어떤 북한 그 어부들의 자율적인 귀순 의사를 지우기 위한 그런 흔적이 역력하다라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건 향후의 수사에서 드러날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부로 돌려보냈다는 의도를 가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시 체포될 때 상황을 보면 NLL을 기준으로 남북을 오락가락했거든요, 몇 차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그걸 봤을 때 과연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었던 건가라는 의심을 또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건 국정원 직원이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수정하라는 지시가 왔다라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녹취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향후 재판에서도 어떻게 쓰여질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뭐 좀 약간 의심스럽다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